시어머니가 부담스럽다며 연락 끊은 며느리, 도움을 요청하자 참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에 꽃상자를 들고 있던 그녀는 현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오늘은 손녀 하은이의 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조금 열렸고 집안에서는 신나는 영어 노래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하은이 영어 유치원 친구들 파티라서요. 아이들이 많아서 어르신 계시면 좀 불편해할 것 같아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생일 축하 노래가 시작되었고 그녀는 말없이 손에 든 꽃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직접 키운 분홍 장미로 만든 작은 꽃바구니였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색이었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가족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이야기는 6년 전 그 행복했던 결혼식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영희 66살. 그녀는 30년 동안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운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새벽 5시에 화훼시장에 나가 꽃을 떼어오고 밤 9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생활을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손은 늘 흙냄새가 배어 있었고 무릎은 오래 서 있느라 좋지 않았지만 두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나갈 가게도 있고 아들들도 취업도 잘해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큰아들 준성이는 4년 전에 먼저 결혼을 했고 둘째 준혁이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영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될 이수진이라는 여자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똑똑하고 세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수진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어머님 딸이 됐어요. 친정엄마처럼 편하게 지낼게요. 그 말에 영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아들만 둘이라 딸이 없던 그녀에게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 같았습니다. 결혼 초기 수지는 정말 예의 바른 며느리였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영희가 해준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떠날 때면 항상 두 손으로 영희의 손을 감싸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영희는 그때만 해도 믿었습니다. 이 며느리와 평생 친딸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고. 30년 꽃집 생활의 고단함도 남편 성우의 무뚝뚝함도 이 며느리가 다 보상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반찬을 해서 보내고 좋다는 건강식품이 있으면 사서 들려보내고 명절이면 용돈까지 두둑하게 챙겼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하니까 딸처럼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무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면 수진이 직접 받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준혁이가 대신 받아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지금 회사 일이 바빠서요. 제가 전할게요. 처음에는 정말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영희는 연락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하던 전화를 1번으로 줄이고 그마저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준혁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혼자였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거실에 마주 앉아 준혁이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는데요. 어머니 연락이 좀 부담스럽대요. 영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담스럽다니?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그냥 너무 자주 연락하시는 것 같다고요. 앞으로는 저한테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전할게요. 그 순간 영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잘 지내냐고 묻는 전화가 부담이라니요. 그것도 직접 말하지 않고 남편을 시켜서 전화다니요. 그리고 엄마 갑자기 오시는 것도요. 미리 연락해 주시면 좋겠대요. 요즘 수진이가 예민해서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찬 만들어 들고 가면 그렇게 좋아하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하며 웃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게 실수한 게 있었나? 수십 번을 되짚어봐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 성호에게 말하니 그도 어이없어 했습니다. 젊은 것들이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영희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내가 조금 더 조심하면 되겠지.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손녀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영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손녀라니요. 평생 아들만 키우다가 처음 얻는 손녀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달려가 유리창 너머로 작은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잔치 날 영희는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금 돌반지를 사고 정성껏 포장해서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안내를 받아 자리에 앉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맨 뒤 테이블이었습니다. 친할머니가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쪽 테이블에는 수진의 친정 부모님과 친정 쪽 친척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영희 부부는 하객들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요즘은 외가 쪽을 더 챙기기도 한다니까. 젊은 사람들 방식이겠거니. 사진 촬영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함께 찍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저희 쪽 먼저 찍고 나서 따로 찍을게요. 저희 쪽이라니. 그럼 나는 뭔가요? 영희는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수진의 부모님이 하은이를 안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한참 뒤에야 영희 부부 차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은이는 지쳐서 울고 있었고 사진은 대충 몇 장만 찍혔습니다. 나중에 받아본 앨범에서 영희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겨우 한 장, 그것도 얼굴이 반쯤 잘린 사진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 성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뭔 죄인이야? 영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애써 이해해보려 노력했지만 쉽게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열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손녀 하은이가 온다고 생각하니 절로 힘이 났습니다. 그런데 추석 일주일 전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해 추석은 저희끼리 조용히 보내려고요. 영희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하은이가 아직 어려서요. 사람 많으면 힘들어 하거든요. 수진이도 요즘 피곤하고요. 사람이 많다니요. 큰아들 내외, 둘째 내외, 그리고 영희 부부까지 해봤자 6명이었습니다. 그게 많은 건가요? 그래도 추석인데. 엄마, 내년에는 꼭 갈게요. 올해만 이해해 주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영희는 한참 동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장을 다 봐놓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준혁이가 좋아하는 잡채 재료가, 하은이 이유식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추석 당일
큰아들 준성이네만 왔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내내 영희의 눈은 자꾸 빈자리로 향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앉았어야 할 자리, 손녀 하은이를 위해 꺼내놓은 아기 의자. 큰 며느리 미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속상하시죠?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추석 잘 보내세요. 저희도 집에서 쉬고 있어요. 영희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친정에는 갔을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수진은 그 추석에 친정에 다녀왔다는 것을, 하은이를 데리고 이틀이나 묵고 왔다는 것을. 시댁은 힘들고 친정은 안 힘든 건가요? 영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일은 어느 평범한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성우가 저녁 산책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무시한 오토바이에 치인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고 정신없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 준성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준성은 바로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음만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급한 마음에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사고로 응급실에 오셨어. 급하다. 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큰아들 준성이 내외가 달려왔지만 준혁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영희는 보호자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수진의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 바다, 하얀 리조트, 손에 든 칵테일. 오늘 올린 사진이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해외여행 중이었습니다. 아들도 함께였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간 그 시간, 그들은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에야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해외에서 로밍된 전화라는 메시지가 같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여행 중이라 전화 못 받았어. 아버지 많이 다치셨어?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급한 줄은 몰랐어. 급한 줄 몰랐다니요. 응급실이라고 썼는데, 사고라고 썼는데. 영희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는 둘째 아들 가족에게 어떤 일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 성호의 퇴원 소식도 회복 경과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뒤늦게 연락해 왔을 때도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셔? 응. 병원 가봐야 해? 안 와도 돼. 바쁘잖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영희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혹이 발견됐고 정밀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술은 수술이었습니다. 큰아들 준성이에게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수술 받아야 해. 너만 알고 있어. 준혁이한테도 알려야죠. 알리지 마. 부담 줄 필요 없어. 준성은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안타까움을 영희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수술 당일 병실에는 큰아들 내외만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미라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왜 저희한테도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영희는 미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달려와서 밤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끝났대요. 이제 푹 쉬세요. 그 순간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고. 영희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겠다고.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영희는 둘째 아들 가족과 거의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손녀 하은이 생일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영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영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죄송한데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준혁이가 사업에 투자했다가 크게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빚이 생겼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수진은 육아 때문에 일을 쉬는 중이라 수입이 없다고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많이 도움받아서 더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어머님밖에 없어요. 영희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하은이 유치원비도 밀렸고 당장 다음 달 월세도. 잠깐. 영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너 나한테 예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오래전 저장해둔 문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어머님, 그때는 아버지 응급실 갔을 때도 연락 안 받았지. 나 수술할 때도 몰랐지. 그때 넌 나를 가족에서 지웠어.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건 가족이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요즘 영희는 다시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한동안 쉬었던 가게를 정리하고 다시 새벽 화훼시장에 나갑니다. 예전만큼 많이 하지는 않지만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꽃을 다듬는 시간이 좋습니다. 큰아들 준성이네와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큰 며느리 미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손주들이 가게에서 뛰어다니며 웃는 소리가 가게를 채웁니다. 그리고 가끔 예고 없이 꽃집 문이 열립니다. 할머니, 하은이입니다. 엄마 몰래 아빠 손을 잡고 꽃집에 찾아옵니다. 준혁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으면 영희는 아무 말 없이 하은이를 안아줍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꽃 냄새 맡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하은이 왔구나. 아이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하은이는 엄마와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고 가고 싶으면 가자고 조르는 아이였습니다. 영희는 그런 하은이가 기특하고 예뻤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여전히 멀지만 손녀와의 끈은 끊지 않았습니다. 그건 영희가 지킨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남편 성우와 함께 여행도 다닙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당신, 이제 좀 편해 보여. 응. 이제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영희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진짜 가족이란 뭘까? 결국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보고 싶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도 영희는 꽃집 문을 엽니다. 혹시 하은이가 올까 괜히 문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참기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야. 젊은 사람들만 자기 뜻대로 하고 사는 게 아니야. 우리 나이도 싫고 좋은 건 분명 말할 수 있어야 해. 이제 나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됐어. 창밖을 바라보며 영희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